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반등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속임수에 불과할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요, 요건 조금 상식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요, 이미 2100만 개라고 하는 총 수량이 있죠. 2100만 개 중에 2000만 개는 이미 채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만 개를 가지고 앞으로 114년에 걸쳐서 반감기를 하면서 채굴을 더 계속해 나갈 거예요. 퍼센티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현재 비트코인 총량의 95%가 채굴이 끝났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5%, 100만 개를 가지고 몇 년간 114년 동안 반감기를 수십 차례 이상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114년 동안 채굴량이 이제 5%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랑 저기 15년 전을 지금 비교하시면 조금 곤란하죠. 그때는 시가총액이 정말 형편없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감기를 통해서 한번 이제 4년마다 한번 공급량이 절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 미치는 효과라고 하는 게 앞으로는 미미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죠. 지금 예전엔 쫄쫄쫄 개울물이었다. 지금은 거의 바다처럼 넓어졌어요. 그런데 5%라고 하는 게 100년에 걸쳐서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제는 공급보다는 수요를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규제다, ETF다, 유동성이다, 이런 쪽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블룸버그에서 또 이런 뉴스를 내보냅니다. 지금 80억 달러, 한 12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지금 채굴 업체들이 팔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이거 그럴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잘 보셔야겠죠. 원래는 채굴 회사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AI 쪽으로 붐이 일어나자 이제 비트코인보다 이 전력을 차라리 채굴이 아니고 저쪽 데이터 센터 하는데 빌려줘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않아?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조금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경영진을 실제로 바꾼 그 회사들도 클린스파크, 라이어 플랫폼 등등이 있고요. 실제 판 회사도 나와요. 비트디어. 사실 비트코인을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문구를 또 잘 보셔야 돼요. 채굴업체의 지금 비트코인 매도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자본의 재배치라고 하는 점이 과거의 매도 패턴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채굴업체들은 이거 정말 살기 위해서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AI 쪽으로 이거 좀 전력을 빌려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저는 비트코인 ETF가 처음 이제 승인이 됐을 때 그날을 제가 잊지는 못합니다. 24년 1월 달 있었죠. 근데 한편으로는 블랙락한테 비트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다. JP 모건과 같은 월가의 큰 형님들이 비트코인 대리점 차렸죠. 담보대출 받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판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탐탁지 않았어요. 스트래터지도 마찬가지. 비트코인 너무 많이 들고 있잖아요. 왜? 장난치기 딱 좋으니까. 수량이 딱 정해져 있어서 2100만 개인데요. 예를 들면 총 유통량의 5% 들고 쥐었다 폈다 하면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줄었다가 실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22년도에 테라 루나 기억하십니까? 이게 다 의혹으로만 남아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그들이 이제 월가의 전통 금융, 유대계 금융 자본 누가 했는지는 의혹만 있습니다. 블랙락 포함해서. 그때 타깃으로 삼았던 회사는 테라 루나였어요. 작년 10월 달에 타깃으로 잡았던 회사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스트래터지였어요. 스트래터지 갑자기 너 MSCI 지수에서 뺀다. 너 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기억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4년 주기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알 사람은 아는데 이게 교묘한 거죠. 4년 주기가 뭡니까?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이제 그 1년 반이 지났을 때 비트코인이 정확히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흘러내린다. 4년 주기 아닙니까?
그 날짜를 정확하게 작년 10월 10일 정확하게 맞췄던 거예요. 그래서 폭락을 저는 설계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릿도 속, 이또 속하죠. 코인에 또 속았다, 리플에 속았다. 제가 봤을 때는 사또 속이 일어난 거예요. 사또 속. 4년 주기에 또 속은 거예요. 정확히는 속게 만든 거겠죠. 여기에서 지금 실제적인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 음모론이라 보시면 좀 곤란해요. 제인 스트리트에서 매일 10시에 팔았잖아요. 현물 ETF 마켓 메이킹 하는 이제 선행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제인 스트리트거든요. 생선한테 고기 맡겨놨더니 가만히 있었습니까? 근데 제인 스트리트만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됐을까요? JP 모건만 들어가 있을까요? 모건 스탠리만? 바이낸스만 여기 들어간 걸까요? 정확히는 저도 모르지만 뭔가 연합작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의혹이고요. 의혹은 재판에서 구체적인 뭐 통화 기록, 뭐 계약서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 증명이 되긴 쉽지 않아요. 근데 보통 월가 형님들은 의혹으로만 끝나는 경향이 있고 뭐 벌금이랄지 감옥에 가는 경우는 뭐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JP모건이나 시타델 보면 이제 뭐 감옥 갔던 분들이 꽤 많아요. 아직도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게 무법지대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비법지대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입법되기 전에 뭐 이게 뭐 가능하겠죠. 왜? 뭐 처벌할 근거 자체가 아직 좀 부재하거든요. 근데 반대로는 이제는 그들도 월가의 뭐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크립토 VC들도 뭐 바이낸스도 지금은 이제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봐야 되는 거죠. 왜? 지금 들통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시장에 조작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요. 비법지대 막 그냥 뭐 불량배 같은 무리들이 와서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니까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파리들이 달라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 싫어 떠날 거야. 그럼 뭐 떠나는 거예요. 이거 뭐 붙잡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큰 기회가 있어. 이것도 저는 팩트라 봐요. 선택은 이제 본인에게 그냥 알아서 하시면 뭐 되는 겁니다. 뭐 최근 며칠 보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가 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다. 비트코인 ETF도 3거래일 연속으로 한 7천억 가까이 들어왔다. 핵심은 이런 거겠죠. 이 반등이라고 하는 게 추가 상승으로 더 이어질 수가 있겠냐? 저는 뭐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 막 감을 믿기보다는 주요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뭐 종종 얘기를 드렸던 ISM 지수라고 있죠. 지난 2월 달께 이제 발표가 이제 됐는데요. 좀 놀란 건 그겁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가 있고 ISM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요. 서비스업 지수가 무려 56.1을 기록을 합니다. 1월 달도 53.8이었는데 더 많이 오른 거죠. 이거는 이제 제조업이랑은 달리 20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합니다. 서비스업은 굉장히 높은데 2월 달 ISM 제조업 지수,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될 지수는 제조업 지수예요. 52.4를 기록합니다. 50은 넘었기 때문에 뭐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는 보지만 1월 달 대비해서 52.6 대비해서 조금 뭐 이제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2달 연속 확장세를 유지를 했다. 이제 그 파란색이 56.1이라고 적힌 게 서비스업 지수, 좀 주황색이 이제 그 제조업 지수라 보시면 돼요. 50 이하에 있으면 침체, 50 이상에 있으면 커진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서비스업, 이 파란색은 21년을 제외하면 사실은 계속 50 위에서 놀았어요. 확장 국면의 서비스업은 항상 있었는데 제조업 ISM 지수, 이 지금 노란색 선 밑에 있는 주황색 선은 지금 뭐 거의 3년 이상 50 아래 가장 큰 침체, 이 ISM 지수가 나오고 이렇게까지 50 밑에 오래 있었던 적은 사실 처음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이거죠. 서비스업 ISM 지수는 왜 이렇게 높은데 제조업은 이걸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서비스업 PMI, 뭐 ISM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을 봤더니 서비스업은 21년 뭐 62였고요. 22년 57, 다 50 위에서 놀았습니다. 50 밑으로 안 떨어졌어요. 제조업은 21년도에는 60을 이렇게 평균이기 때문에 60을 넘었었지만 22년도부터 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23, 24, 25년 내내 50 이하에 머물렀었습니다. 이걸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미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국 내 그 국민들이 70에서 80%가 소비로 구성이 돼요. GDP의 70% 이상이 소비입니다. 소비가 안 되면 미국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소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PMI, ISM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에? 음식 사 먹는 거, 아니면 커피 마시는 거, 의료, 뭐 이렇게 병원 가시는 거, 여행을 가거나 쇼핑하는 거. 이게 서비스업 지수예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한 겁니다. 많이 탄탄한 거죠. 미국의 제조업은 하지만 관세, 지금 뭐 맨날 뭐 널뛰기죠. 뭐 위헌이었다, 하헌이었다, 뭐 그냥 10% 받고 뭐 5% 또 올리고 확정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 그 다음에 강달러, 또는 글로벌 공급망, 전쟁 나면 휘청휘청합니다. 이런 것들에 미국의 제조업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관세 폭탄을 다른 나라에 날리는 게 본인의 자국에 미국 제조업체는 비싼 가격에 원재료를 사와야 됩니다.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 소비는 괜찮고요. 소비가 많으니까 경기가 괜찮고 서비스업 지수는 높은 거예요. 반면에 미국의 제조업은 관세다, 금리다, 뭐 전쟁이다, 불확실성 등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업만큼 그 지수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지표 간의 격차가 지금 조금 벌어졌거든요. 이때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소비 경제는 여전히 건강하다. 56이라고 하는 수치는 매우 강력한 소비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제조업은 아직은 탄탄하지 않다. 특히 지금 제조업 가격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뭐 70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관세 등으로 인해서 강달러 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제조업체가 원가 부담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용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뭐 국내 위주로 지금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제조업은 별로 안 좋다. 역사적으로 이런 제조와 서비스 ISM 지수의 디커플링이 이렇게 나오면 둘 중에 하나다. 서비스업이 제조업 부진의 여파를 받아서 서비스업 지수도 떨어지거나 미국의 소비가 떨어지면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살아나면서 서비스업까지 같이 뭐 50을 넘어서 60까지 같이 ISM 지수가 올라가거나 지금은 후자의 초기 신호라고 보여진다. 후자라고 하면 2번.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서비스 쪽으로 올라가는 ISM 지수가 제조업이 올라가고 있는 초기라고 보여진다. 이건 물론 그 AI의 판단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에서 3달의 추이가 매우 중요하다. 저나 오후반 선생님이 얘기를 계속 드렸던 미국의 은행 규제 완화라고 하는 거 SLR, ESLR 규제는 뭐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이 됩니다. 아주 쉽게 은행 규제 완화를 하면 은행에 현금이 많아집니다. 현금이 많아지면 미국의 국채를 사도 되고 대출을 해도 되고 여러모로 유동성은 많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의 ISM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미국에서 그 사업하는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들 있죠. 이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유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위험 선호 현상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호주머니가 뭐 그냥 털털 비었는데 무슨 코인은 코인입니까? 그렇죠? 중요한 게 있어요. 1번 미국의 은행 규제 완화 그리고 2번 제조업 ISM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올라가면 이제 유동성도 늘어나고요. 위험 그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 늘어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린다입니다. 오래 걸려요. 지수라고 하는 게 특히 제조업 이런 것은 바로 뭐 이제 뭐 냄비처럼 올라갔다가 뭐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은행에서 규제 완화에도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 걸려야 대출이 이제 이렇게 좀 풀릴 수가 있거든요, 돈이.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악재는 뭘까요? 시장 조작이 있었고 엄청난 청산이 있었고 관세는 여전히 뭐 오리무중이고 전쟁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지금 계속 더 터지고 있죠. 그래서 뭐 시장 폭락했던 거 이게 악재입니다. 그렇죠? 이미 다 벌어진 거죠. 호재는 뭐냐면요. 시장 구조법 있죠. 요게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을 다 악재라고 해석하셔도 실은 돼요. 근데 법이 통과가 안 됐다라는 얘기는 법이 통과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연준 의장이 아직 교체가 되기 전이죠. 뭐 파월 의장이 뭐 이렇게 트럼프와 각을 세웠다. 그러면 이제 바뀌면 저는 뭐 어찌됐건 파월 의장보다는 좀 더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간 선거 아직은 저 11월 3일 많이 남았습니다. 선거 전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전 호재라고 보는 거예요. 관세가 아직 100% 다 확정됐습니까? 아직 안 된 거죠. 이것도 악재인데요. 확정되겠죠. 전쟁이요? 뭐 이제 한 달이 될지 이란도 뭐 2달 갈지 그건 잘 모르지만 종전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호재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 남았다. 저는 어디에 배팅을 하냐? 뭐 제가 뭐 무조건 맞추겠다가 아니고요. 제조업 ISM은 반등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구조법 지금 뭐 티키타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법은 통과가 될 수밖에 없다. 유동성 아니 뭐 선거를 앞두고 뭐 지원금을 살포를 하든 뭘 하든 사탕을 막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세를 계속 뭐 10에서 15% 확정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확정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한 달이다, 2달이다, 지금 뭐 이제 찐 반등이다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를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전 어렵다라고 봅니다. 찐득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죠. 또 하나 지표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코인베이스 앱 글로벌 앱 순위입니다. 대략 뭐 363위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1위를 찍는 날 미련 없이 던지셔도 전 나쁘지 않다. 지금 뭐 1위랑은 당연히 뭐 거리가 멉니다. 사실 뭐 떨어진 자산을 지금 팔고 이번엔 이쪽이 뜨겠네, 저쪽이 뜨겠네, 우르르르르 이렇게 몰려다시는 분들이 실은 많이 있는데요. 현재 가장 힘든 사람은 국장 투자자, 코인 투자자가 아니다. 코인 하다가 국장으로 넘어온 사람이다. 사람이 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투자를 사실은 이제 좀 떠나서요. 찐득하게 뭔가를 꾸준히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뭘 하든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확신이 강력하게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레버리지, 비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코인이 지금 뭐 바닥 하락장이라고 하는데도 지금 빗썸에서 코인을 빌렸다가 강제 청산을 당하신 지금 돈이 매월 26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코인 빌려가지고 담보대출 이게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만에 무려 2,338억 원, 3만 3천 건 이상의 강제 청산이 이미 발생했어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월 3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빗썸에서 훨씬 강력하고 자극적인 마케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단위가 아예 달라지거든요. 거래소로부터 이제 그 코인을 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상자산을 빌리는 이용자가 자신이 소유한 다른 코인을 담보로 맡겨놓고 이제 코인 담보대출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담보로 잡아놨던 코인의 가격이 폭락을 하면 거래소는 그 코인을 그냥 자동으로 팔아서 원리금을 회수합니다. 뭐 부동산으로 치면 그 뭡니까? 경매에 붙여서 그냥 원리금 회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월가도 그렇고요. 이런 거래소도 그렇고 가격이 폭등을 하든 가격이 폭락을 하든 어차피 큰 돈을 법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확정이에요. 이것을 시스템화 시켜놓은 거예요. 수수료 가져간 뭐 오르면 더 벌고 떨어지면 더 벌고 아니고 거래량이죠.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냐 적게 쓰냐 이런 거죠. 그렇죠? 2008년도 혹은 뭐 과거에 담보가 뭐였습니까? 이거 원래 금이었어요. 원래 금이고 은이었습니다.
2008년도의 그 위기는 부동산 담보가 무너졌을 때 다 줄지어 연이어 도산을 당했었죠. 뭐 미국 국채이기도 했습니다. 이 담보 시스템에 빚을 권하는 시스템에 지금 담보로 뭐가 하나 추가된 겁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코인이 추가가 됐을 뿐입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리는 뭐 시장 조작 행위, 불법 행위, 비법 행위는 다 잘못이 맞습니다. 근데요, 단기 한 방을 노리고 비트와 연결을 해서 이제 단기에 크게 벌어보려고 했던 실은 내 욕심도 한번 당연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뭐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더더욱 단타를 해서 월가의 이런 막 그냥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비법과 합법과 지금 뭐 법이 뭐 있는 것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월가의 형님들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저는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이건 저의 결론입니다. 이게 된다고 하면 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팁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시간표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당연히 실패가 쉽지 않다라고 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량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배코인, 200배코인 뭐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비중을 낮게 정말 뭐 1%, 2% 미만으로 뭐 아니면 뭐 100만 원,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우량 위주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쉽지 않아요. 비트와 연구를 저는 이제 너무나 손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전 좋지 못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성질이 별로 안 좋아요. 한 번에 돼서 하면 좋겠지만 결과가 아마 쉽진 않으실 겁니다. 네 번째 팁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제일 뒤쪽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에릭 트럼프가 채굴기 11,293대를 추가로 샀다. 비트코인 채굴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여기 지금 비트코인 그 채굴 회사에 실은 에릭 트럼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지금 뭐 코인 시장 아주 안 좋은데도 자산이 현재 기준 7천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코인에 불장이 들어오고 물 들어오면 줬다니 제가 볼 땐 시간 문제라 보여지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을 몇 개 들고 있나 봤더니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통해서 6,500개를 이미 들고 있대요. 최근에 21일 동안 가격 안 좋았을 때 500개를 추가로 샀다. 그러니까 천조국의 대통령 지금 두 아들조차도 감히 바닥을 잡고 꼭지를 예측하기보다는 지금 뭐합니까? 그냥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캐나다의 5대 은행 중 하나인 스코시아 뱅크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디지털 자산 운용사와 다중 암호화폐 ETF를 출시를 지금 했습니다. 캐나다는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세계 최초로 승인한 나라는 캐나다예요. 캐나다에서 먼저 되면 이게 미국으로 조금 지나서 승인이 됩니다. 이 순서대로 가요. 캐나다 다음에는 이제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제 유럽에서도 좀 친코인인 국가들이 일부 있죠. 이쪽에서 먼저 뭐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은 대략 한 1년 이후에는 미국에서 그게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뭐 늦어지면 1년, 2년 내에 이제 그 미래가 그대로 미국에서 재현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코인 ETF를 만들었냐? 지금 비트, 이더, 솔라나, XRP 등 분산 투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4대 천왕은 여기 디폴트로 실은 들어가요.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가 됐고 여기에 라지 캡을 넣건 미드 캡을 넣건 시총 순서대로 넣고요. 뒤로 시총이 낮을수록 비중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캐나다에서만 이런 멀티코인 ETF가 나올까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지금 출시가 된 건 아니고 앞으로 출시 예정인 인덱스, 지수 ETF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미국의 인덱스 ETF는 코인데스크 20 인덱스 ETF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거, 좋은 거 20개 주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갤럭시 크립토 인덱스는 비트코인 중심 플러스 이제 코인 알트를 좀 섞어주는 거. 나스닥도 인덱스가 있네요. 비트, 이더리움 등 이제 비트, 이더리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여기는 큰 거, 좋은 걸로 10개 담아주세요겠죠.
바네크에서도 만들었어요. 여기는 큰 거 25개 골고루 좀 섞어주세요. 근데 큰 거 위주로 많이 섞어주세요. 이런 겁니다. 블룸버그와 갤럭시 크립토 인덱스 ETF도 비트 이더 중심으로 이미 지금 신청은 해놨고요. 이게 승인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어떤 코인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코인데스크 20 인덱스 큰 거 20개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 전에 크립토에서도 이게 예상이 돼요. 처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솔라나, XRP,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헤데라 이런 순으로 이제 갔었죠. 그 다음에 멀티코인 ETF가 있고 인덱스 ETF가 있어요. 두 개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멀티코인 ETF는 뭐냐면 코인과 여러 개 섞어 놓은 거긴 한데요. 이거는 자산 운용사의 재량이 커요. 쉽게 말하면 액티브 펀드 또는 뮤추얼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 운용사가 뭐를 이제 이번 좀 솔라나를 많이 넣어드리고 XRP는 좀 빼드릴까요? 요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실은 좀 비쌉니다. 크립토 인덱스 ETF라고 하는 것은 자산 운용사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인덱스 지수만 따라가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죠. 원래는 이제 뮤추얼 펀드, 액티브 펀드의 비중이 미국에서 되게 높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똑똑한 이제 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많이 나와서 패시브 펀드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단계까지 온다면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플러스 알트코인으로 자동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크립토에서 인덱스 ETF가 나중에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식으로 치면 SPY 또는 QQQ, 그러니까 이제 S&P 500 지수 ETF, 나스닥 지수 ETF에 전 세계 자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당연히 들어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코인데스크 20 인덱스에 지금 들어간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게 지금 그냥 순서대로예요. 바이낸스, 코인, 카르다노, 도지코인, 트론, 체인링크, 비트코인, 캐시죠. 비중을 같이 보셔야 돼요. 비트가 30%, 이더리움 20%, XRP 6, 7%, 솔라나 6에서 7%, 바이낸스 5% 이런 식이죠. 제가 라인을 하나 그었습니다. 4대 천왕을 합쳐보니까 대략 73%를 차지합니다. 비트 이더가 일단 절반을 먹고 들어갑니다. 상위 7개의 비중을 합쳤더니 무려 85%에 달합니다. 느낌 아시겠죠? 밑으로 갈수록 당연히 이제 퍼센티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글로벌 큰 손들이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당연히 지금 시장 구조법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정하면 시가총액이 큰 것을 당연히 선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TF가 있냐 없냐, 지수로 섞어서 파는 게 있냐 없냐도 저는 개별도 중요한데요. 섞어서 파는, 알아서 해주는 ETF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 여기 안에 머리를 들이밀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최소. 그 다음 순서 11위는 라이트코인, 아발란체, 폴카닷, 유니스왑, 니어 프로토콜, 앱토스, 인터넷 컴퓨터, 스텔라, 스위, 모네로 이런 순서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대략 1%에서 2% 사이입니다. 더 중요한 거, 이 지금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변동해요. 그리고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그때 코인이 그냥 아예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갔다고 나중에도 있냐? 아닐 확률이 있는 거예요. 특히 밑에 있는 코인일수록.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뭐냐? 비트 이더 합쳤더니 50% 넘죠. 탑 5개 했더니 거의 65%. 그러니까 이제 7개까지 하면 아까 8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갈수록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이제 섞어서 파는 지수 ETF는 사실 비트 이더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트는 그냥 흩뿌려 넣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중위나 하위에 있는 코인은 사실 빠질 수도 언제든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4대 천왕, 탑 7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대로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겠죠. 역사적으로도 첫 번째 76년도에 S&P 500 ETF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990년대는 ETF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패시브한 그 지수 투자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 제대로 열렸던 거예요. 코인에서도 지금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비트 ETF, 이더리움 ETF, 뭐 솔라나 XRP 등등 그 다음에 섞어서 파는 인덱스 ETF가 아직 승인은 안 됐고 하지만 승인이 되겠죠. 인덱스 ETF가 나오면 시장이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당연한 얘기인데요.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만 사는 거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만 사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의 이자를 주는 것을 지금 블랙락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대략 한 4월쯤 승인이 될 것으로 지금 업계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덱스 ETF가 이제 나와서 출시가 되고 판매가 되면 비트, 이더리움만 사는 게 아니고요. 섞어서 XRP, 솔라나, 뭐 도지코인, 카르다노, 뭐 아발란체, 뭐 어쩌고 저쩌고를 섞어서 알아서 흩뿌려진다는 거예요. 알트코인에도 자동으로 기관의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를 들이미냐 마냐는 알트코인에게 있어서는 저는 이건 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나는 뭐 시드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나는 그냥 빚으로 해서 영끌을 해서 알트코인 한번 그냥 빡 사고 타이밍 한번 맞춰서 제대로 팔고 전 좀 졸업하고 싶습니다. 이게 잘 되면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운이 좋으면 제가 볼 때 마이너스 90%, 운이 안 좋다 마이너스 99.7%, 8% 당연히 경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코인에 올인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쉽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4대 천왕을 꼭 뭐 아무리 적어도 50%, 많으면 80%, 90%그 나머지를 가지고 100배, 200배 코인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좀 길게 가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팁을 얘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시간표를 길게 가져가자. 우량 위주로 가자. B2 영끌은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팁이 뭐냐면요. 매수는 과학이라고 하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과학은 좀 됐던 것 같은데요. 매도, 예술적인 감각이 제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이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매도에서 항상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뭐 덜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매도하실 때 팁인데요. 전 당연히 이제 그 플랜 A는 이거예요. 주요 지표들을 보고 분할로 그냥 20%, 20%, 20% 그냥 던지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주요 지표가 막 과열을 이뤘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서 전 그냥 안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하락과 폭락을 맞으니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추가를 해주면 어떨까? 내가 사는 뭐 비트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이제 특히 알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한 그 원금의 10배가 넘었다. 10배가 넘었으면 저는 일단 전량 매도하는 것이 필요했겠다라고 지금 또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다 팔자. 10배가 넘으면 뭐 20배를 해도 10배면 일단 파는 거예요. 왜? 길게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 매도라고 하는 게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있어도 막상 10배가 되면 20배 가고 20배가 되면 30배 갈 것 같아서 당연히 못 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보십시오. 한번 10배를 전량 익절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솔라나를 내가 샀는데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럼 일단 싹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00% 현금화 시키고 이걸 거래소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행 계좌, 내 다른 계좌로 빼는 거. 이게 지금 현금화하는 거 전량 익절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죠. 1000만 원을 예를 드는 겁니다. 이 그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예금과 적금의 한 20%를 별도로 빼놓습니다. 뭐 나중에 해지를 하든 일단 1년짜리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금을 사실 수도 있고 은을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는 배당주에 그냥 30%를 집어넣겠다. 좀 나눠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달러도 한 20% 바꿔 넣는 거예요. 20%, 30%, 20% 그럼 나머지 30% 남았죠. 나머지 30%만 코인에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벌었는데 300만 원만 재투자 코인에 다시 한다. 다만 하락할 때 바로 사기보다는 뭐 바이더딥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겠죠. 이게 이제 뭐가 좋냐면 이제 시간표가 이렇게 예기치 않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시장도 조작이 되고 뭐 이렇게 좀 지연이 되고 했을 때 이게 해칭이 될 수가 있어요. 원금의 10배를 어쨌든 현금을 빼놨죠. 그리고
지금 예금, 적금, 뭐 금이다, 배당주다, 달러 같은데 이렇게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이게 이제 특히 뭐 금이랄지 뭐 예적금 이런 것을 통해서 하락 바이더딥을 할 수 있는 실탄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소고기 한 번씩 사드시는 것도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긴 와중에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또 상승은 이 만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제 바이더딥을 하는 또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건 또 이제 하나 추가인데요. 다른 코인들은 또 다 잠잠해.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이상한 잡코인 하나만 갑자기 수백 프로가 올라요. 그렇다고 이거 지금 뭐 손절을 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24년도 3월이었나요? 하여튼 그 에이다가 갑자기 뭐 막 80%인가 이렇게 올랐을 때가 이제 다른 코인 다 조용한데 그때 저는 그냥 미련 없이 실은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플러스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매도 기준을 좀 세워놓고 좀 길게 가시면 해칭도 되고 뭐 바이더딥을 할 수 있는 실탄이 뭐 마련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 뭐 마이너스 되게 이제 심하잖아요. 뭐 마이너스 지금 90% 네, 지금 참 그 속 좋은 소리 하시네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더리움이 무려 고점 대비 마이너스 96%를 찍었던 때가 2019년 12월 있었어요. 저는 그 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솔라나요. 21년도에 코인은 사실 솔라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웬걸 FTX까지 1년 좀 지나봤더니 마이너스 97%였어요. 만 원까지 떨어지면 뭐 30몇만 원 갔던 코인이 XRP요. 제가 지금 뭐 4대 천왕이라고 하지만 XRP는 소송이 5년입니다. 이거요. 이거 겪어보지 않았으면 이건 이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음의 계곡을 견뎌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특히 알트코인은 원래 그래요. 조작된 시장이라고 해도 저는 지연됐죠. 지연된 만큼 저는 훨씬 더 크고 더 오래 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국장이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금은이 14년간 정말 뭐 꾸물꾸물 됐다가 이 올라가는 게 차트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인이 그 과정을 잘 쌓고 있다. 잘 살면서 이겨내 보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